전문가를 위한 일본 경제 비즈니스, 니혼 계좌의 비즈니스 시루. 오늘은 제7강 자본시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자본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 자본시장을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포인트는 몇 가지로 나눠서, 첫째는 지난번에 은행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때 우리 간접금융, 직접금융 얘기를 했었습니다. 은행을 통해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이 간접금융이라면은 그대로 증권시장을 경유해서 수요자하고 소비자가 연결되는 것이 바로 직접금융이기 때문에 거의 말하자면 자본시장은 직접금융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자본이 어디서 교환이 이루어질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증권이 이루어지는 주식 거래소, 일본에서는 도리히키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설명을 드릴 거고요. 메인 플레이어는 역시 증권회사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도 증권 투자하신다면은 증권회사를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자본시장의 메인 플레이어는 증권회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은행 중심의 간접금융이 너무 오랫동안 우위를 유지해 오다 보니까 일본 정부가 나서서 제발 저축보다 투자를 해라. 그래서 간접금융에서 좀 직접금융으로 이동을 해 주십사라고 슬로건까지 내거는데 그것이 사실은 잘 전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직접 금융의 약체화가 오늘까지도 많은 노력에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실태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일본의 시장이 진화를 많은 국제적인 압력이나 정부의 노력 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화하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자본시장의 구성을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자본시장은 금융시장의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자본은 장기 자본입니다. 한 회사가 자본을 구성하면은 그것이 매일 변동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도 장기 자금, 즉 기업의 설비 자금이나 장기 운전 자금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 형태는 역시 주식이나 사채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사채를 사는 사람이나 그걸 파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그것이 거래되는 것인데, 잠깐 영어로 이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피털 마켓이 자본시장이라면은 에퀴티, 주식을 관련하는 시장, 그리고 데트, 채권이죠. 채권의 시장이 있고, 각각의 주식과 채권의 시장에도 프라이머리 시장이 있고 세컨더리 시장이 있는데, 프라이머리는 처음에 그것이 형성되는 시장입니다.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고 사람들이 산다면 일단은 그 오너가, 소유주가 생기는 것인데, 우리가 또 주식을 팔지 않습니까? 팔고 또 팔고. 그래서 유통되는 시장이 세컨더리 마켓인데, 기업의 채권도 마찬가지로 발행한 당시에 형성되는 초기에 프라이머리 마켓이 있고, 그것이 그 다음에 무수한 사람의 손을 거쳐서 유통되는 세컨더리 유통 마켓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주식에 보게 되면은 퍼블릭 이슈, 이거는 뭐냐면은 반드시 증권 거래소에 상장을 된 사람들은 우리가 상장 주식을 사고 파는 건데, 실제로는 상장에 가기 전에 우리 최근에도 이 IPO란 말을 씁니다. Initial Public Offering, 즉 아직 증권시장에 등재하지 않은 시장이 최초로 상장을 한다는 것을 IPO라고 하는데, IPO 전의 시장은 Private Equity, 우리말로 사모 시장입니다. 그래서 공모 시장과 사모 시장으로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자본 시장입니다. 그럼 다시 이거를 좀 다른 형태로 설명을 드리면은, 맨 왼쪽의 그림에 자본을 필요하는 사업체가 있고, 오른쪽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죠. 아래쪽에 파란색은 주주의 주식을 삼으로써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 회사에 주식, 즉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주총회에 가서 회사의 방침에 대해서 투표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식은 사실은 원래 소유권의 개념이고 채권은 그야말로 채무 채권 거래가 발생하는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채권이 증서를 통해서 유통되기 때문에 주식 자본은 배당이 나오고 또 그것을 거래했을 때 차익이 발생하기도 하고 채권은 이자가 발생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위에 노란 것이 데트 마켓, 채권 시장이고 아래 파란 부분이 주식 시장이고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회사들은 장기 사업 자금을 융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주식이나 채권을 사거나 팔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순서를 간단히 잘 아시지만 말씀드리면은 처음에는 오더를 냅니다. 근데 오더를 누구한테 냅니까? 그것은 창구를 찾아가거나 최근에는 뭐 이런 컴퓨터를 통해서 일단 브로커한테 자기의 판매 또는 구입의 의사를 밝히는 것. 여기서 브로커라는 것이 증권회사, 한 개인이 아니라 그 회사를 말하는 것이죠. 보통 그래서 브로커 딜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증권회사의 미국식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제 증권회사에서는 전자적으로 그거를 거래소에 올려놓게 되면은 거래소에서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결정이 되면은 그거를 브로커 회사에 알려주고 그럼으로써 매매가 성립이 되고 판 사람 혹은 산 사람은 은행 구좌에서 그것이 결제가 되는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에서의 빌려주고 빌려받는 자본 거래의 기본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증권 거래소가 굉장히 커져서 지금 전국이 통일되어 있죠. 한국은 거래소가 지금 부산으로 본사를 옮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코스피주가 있고 코스닥주가 있고 이렇게 주식들이 나눠져 있는데 일본은 더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동경증권 주식 거래 도리기조라는 흔히 간단히 도쇼, 동증 이게 하나의 회사입니다. 아직은 우리나라는 거래소가 주식회사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계 지금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증권거래소가 하나의 회사로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압도적으로 많은 여기 보게 되면 이미 동경 증권거래소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거의 3,000사 이상으로 제1부만 2,000사가 넘고 그다음에 1부, 2부 주식이 있고 마더스가 영어 일본식 표현으로 마자스가 됐습니다만은 이게 마더스 합니다. 그다음에 자스닥 미국의 나스닥을 본뜬 자스닥도 두 가지로 나눠서 스탠다드형이 있고 그로스형이 있고 그 밑에 프로들만 전문가들만 참여하는 프로 마켓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나고야의 거래소에 또 1부, 2부 거기에 있는 우리의 코스닥에 해당되는 신흥시장은 센트릭스라고 부르고 삿포로에도 증권거래소에 있어서 거기는 시장부와 신흥시장인 앰비셔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쿠오카에 시장이 있고 큐보드라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코스피에 해당되는 주식과 코스닥 주식들이 나누어져서 거래되고 있는데 숫자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동경이 뭐 압도적인 그런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일본의 증권회사들은 누가 있을까요? 우리 지난번에 일본의 그 금융 구조의 개편을 보면서 많은 통합이 있었고 세계의 메가 증권회사가 있다고 잠깐 우리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노무라 증권이 가장 오래됐고 그다음에 다이와 증권 그다음에 이것도 지난번에 봤습니다마는 노무라, 다이와, 니코, 야마이치 중에서 야마이치는 도산을 하고 니코는 다른 회사하고 합병을 해서 SMBC 니코 증권 쇼호경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은행 계열로서 아시다시피 미즈호 그다음에 미쯔비시가 가장 큰 금융그룹으로서 지금 증권회사도 3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쯔비시 UFJ 증권 홀딩스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모간 스탠리와 합병한 2개의 회사 미쯔비시 UFJ 모간 스탠리 증권회사가 있고 미쯔비시 UFJ 모간 스탠리 PB는 프라이빗 뱅킹
부유층을 상대로 하는 프라이빗 뱅킹하는 증권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 밑에 많은 증권회사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세 개만 지적한다면은 오카상 증권, 그다음에 동해 동경, 도카이 도쿄 증권, 그다음에 SMBC 프렌드 증권. 여기서 SMB는 미쯔비시 스미토모 그룹인데 이쪽이 좀 주식 쪽이 약하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세 번째에 있는 SMBC가 니코랑 합쳐서 큰 증권회사가 있고 또 그 밑에 SMBC 프렌드 증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들이 주요한 증권회사의 플레이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에는 많은 그 인터넷 증권, 일본말로 네토 증권이 생겨서 굉장히 지금 같이 말하자면 1부, 2부 리그가 같이 통합이 돼서 경쟁하는 그런 상태인데 작년 그 연도 끝나는 3월 말기에 일단 사람들이 투자가가 맡긴 아즈까리 시산 위탁 자산의 랭킹을 보게 되면은 이름만 한번 쭉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시면은 이 회사들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도 이런 회사에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들은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노무라 일본말로 하겠습니다. 노무라 쇼갱, 다이와 쇼갱, SMBC 니코 쇼갱, 미즈오 쇼갱, 미쯔비시 UFJ 모간 스탠리 쇼갱, SBI 쇼갱, 도카이 도쿄 쇼갱, 오카상 쇼갱, SMBC 프렌드 쇼갱, 마넥스 쇼갱, 라쿠텐 쇼갱, 마찌 쇼갱, 마루상 쇼갱, 가부.com 쇼갱. 이거 .com은 .com입니다. 그야말로 네트 증권이고요. 이와이 코스모 쇼갱, 이치요시 쇼갱, 토요, 미토, 나사와 GMO 클리크 쇼갱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반드시 일반 증권회사가 그 인터넷 증권회사보다 더 우위에 있지도 않는, 다만 숫자를 보게 되면은 노무라가 약 110조, 그 밑에 두 자릿수로 다이와 니코가 있고 나머지 SBIU는 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몸집에 있어서는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시야를 넓혀서 과연 일본의 자본 시장이 일단 증권 시장이 세계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가? 역시 규모는 큽니다. 일본 사람들이 인구가 많고 저축을 열심히 해서 자산이 몰려 있기 때문에 금융 자산의 지금 스탁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켓 캡, 시가총액이죠. 마켓 캐피탈리제이션 총액을 보게 되면은 단위가 트릴리언입니다만은 미국이 24, 중국이 지금 제2위의 대국으로 부상해서 6.6, 그다음에 일본, 홍콩,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인디아, 스위스 이런 순서이기 때문에 일단은 증권 시장에 상장된 액수의 총액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랭킹을 가지고 있고, 이건 또 두말할 나위 없이 결국은 이 환율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다 달러로 환산한 것이니까. 아무튼 덩치는 크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내용이 문제입니다. 내용이. 이것이 자산을 어떻게 일반 가계가 가지고 있는가를 제일 교과서라고 우리가 보는 가운데 미국을 보게 되면은 미국 가계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은 현금이나 예금은 13%가 안 된다. 그럼 뭐가 대부분이냐? 가장 많은 것이 주식이나 출자금. 역시 미국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투자 신탁, 그다음에 채권. 이게 다 오늘 우리 얘기한 지금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대상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보험이나 연금이 있고, 그 밑에 유로갱도 보면은 미국보다는 못하지만은 가운데 채권, 투자 신탁, 주식이 약 한 30%에 달하고 3분의 1에 가깝게 되어 있고 거의 3등분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금이나 예금, 그다음에 주식시장, 증권시장에 있는 상품, 그다음에 연금, 보험.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압도적으로 반 이상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현금도 은행에 가 있지 않고 장롱에 있는 것도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현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동일본 지진 났을 때 보게 되면은 이런 깨진 그릇이나 금고 속에서 현금이 무지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거의 모든 가정이 은행에 맡겨놓지 않고 가지고 있는 그런 현금이 굉장히 양이 많고, 그거에 비해서 채권은 거의 없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가운데 투자신탁. 그래서 지금 주식, 투자신탁, 채권 합쳐봐야 15%가 안 되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말이 선진국이지 금융에 있어서는 후진국이며, 나가서 보험도 잘 안 돼 있는 이런, 굉장히 말하자면 서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기형적인 자산 운용 형태다.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간접 금융이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직접 금융을 압도적으로 눌러타고 있다. 이거를 장기적으로 걱정한 나머지 일본 정부가 스스로 내건 것이 저축해서 투자해, 저축하라投시에, 더 이상 저축하지 말고 여러분들 제발 투자하십시오 하는 그런 정부의 슬로건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도 직접 금융은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꾸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자본시장에, 즉 직접 금융시장에 참가한 일본 경우입니다. 보게 되면 59%가 해외 투자, 결국은 일본 주식 채권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이 반 이상이 외국인들이었다. 지금 우리도 굉장히 외국의 투자 비율이 이보다 높은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일본 개인이 참가한 부분이 30%가 안 되고, 더군다나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신탁은행, 투자신탁, 거의 직접금융, 말하자면 자본시장에서 금융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굉장히 어찌 보면 놀랍고 개탄스러운 현실인데, 그것이 4년 후인, 아닙니다, 10년 후인 금년에 보게 되게 되면은 해외 투자가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개인도 줄고 신탁은행, 말하자면 기관 투자가죠. 우리가 말하는 기관 투자가들이 자본시장을 활용하지 않는다. 이런 그야말로 굉장히 드문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은 자본시장의 스타라고 말할 수 있는 투자은행이 없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우선 랭킹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작년 말 현재 세계에서 수입의 랭킹으로 보는 투자은행 순서, 제가 그냥 한번 읽겠습니다. 워낙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니까. JP 모건,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칸 메릴린치, 이거는 리만 쇼크 때 합쳐졌죠. 원래 메릴린치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합친 거고, 모건 스탠리, 시티, 바클레이스, 크레딧 스위스, 도이치방크, 웰스파고, RBC, 대부분이 미국이고 독일, 영국, 스위스 하나 있는 정도인데, 여기는 그 많은 물건을 만들어서 세계에서 지금 제조업을 좌우하는 일본, 한국, 중국의 은행들은 없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왼쪽에 있는 결국은 투자은행이 하는 역할이 우리에겐 너무 생소합니다. 위에서 보면 에퀴티 언더라이팅은 만약에 ABC라는 제조업이 주식을 발행한다면은 그거를 맡아서 팔아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게 언더라이팅이거든요. 그거를 투자은행이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미 귀에 익은 M&A, 많은 기업을 사고 파는 M&A, 이것도 투자은행이 하는 거고, 구조금융, 여러 가지 증권화 상품을 만들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구조화 상품. 그다음에 크로스보더 트랜잭션, 국경을 넘는 여러 가지 금융 거래. 그다음에 매니지먼트 버이아웃, 회사를 사서 키워서 판다거나 하는, 말하자면 회사 경영권을 사고 파는 거. 그다음에 커퍼레이트 리스트럭처링, 쓰러지는 기업 살려내는 그런, 말하자면 기업 구조 조정 업무. 그다음에 가치 평가. 그다음에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는 뭉텅이의 주식이나 채권을 일반 시장을 통하지 않고 개인끼리 사고 파는 겁니다. 커다란 금융권들이 거액의 그 주식이나 채권을 교환한달지 판달지, 이 모두가 투자은행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본시장이 약한 상태에서는 말하자면 플레이그라운드,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우수한 축구 선수가 나타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은행이 없기 때문에 자본시장이 발달하기 힘들고, 또 자본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투자은행이 안 나타나는 이런 악순환, 이건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정부가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저축에서 아예 투자에 상품까지 개발해 냈습니다. 이게 니사라는 건데요. 최근에 일본에 가서 증권회사들하고 인터뷰를 하게 되면 이 니사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니사가 된다 안 된다, 뭐 효과가 있다 없다 그러는데 원래 이거는 영국이 도입해서 성공한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개인이 자본시장에서 투자해서 저축을 하는 어카운트를 만들게 하는 제도가 굉장히 성공을 했거든요. 그걸 이제 도입해서 일본식의 말인 입번을 갖다 붙여서 NISA가 되는 건데 결국 뭐냐면은 은행에 가서 꼬박꼬박 저축하던 사람들한테 상장 주식도 오른쪽 그림입니다. 상장 주식도 사시고 더군다나 거래소에 교환되는 펀드에 ETF도 사시고 그다음에 상장 리트 이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부동산 투자 구조상품 리트 상장된 리트 지분 그다음에 공모 주식 혹은 투자 신탁 그다음에 상장 신주에서 예약권 사채에다가 일정 기간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되는 전환 사채라거나 상장을 우선하는 이런 출자 증권 이런 다양한 상품 이거는 대부분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 상품들인데 이런 것들을 열심히 사도록 권장 그 대신에 왼쪽 보시게 되면 소액으로 작은 액수로 살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과세를 안 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상품들을 투자해서 만행을 벌었다 하면은 금융기관 전통적으로는 20% 이상의 세금을 지불하는데 이걸 통해서 하면은 비과세입니다. 이게 아주 키포인트죠. 그러니까 세금 안 떼일 테니까 여러분들 제발 은행에 있는 돈 털어서 자본시장에서 투자하십시오라는 것이 공식적인 정부의 지금 상품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네, 그럼 오늘 살펴본 일본의 자본시장을 세 개의 키워드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첫째는 자본시장에 그야말로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권 거래소取引所가 통합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증권회사들이 통합해서 메가 투자 증권이 나타나고 또 인터넷 증권이 나타나서 플레이그라운드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 금융 체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의 노력, 정부의 노력, 심지어는 시민들의 의식의 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것이 금융에 관해서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보수적이기 때문에 증권보다는 예금을 선호하고 예금보다는 내 주머니에 있는 현금을 선호하는 이런 보수성이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다.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자본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한 체질을 벗어나지 못하고 따라서 그 안에서 세계적인 투자은행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본시장을 리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일본 자본시장이 선진화를 못한 상태에서 결국 일본이 지금까지도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으로 국구를 만들어서 가는 그럼으로써 그 국가의 경제의 구조나 부가가치 창출의 형태가 바뀌지 않는 수십 년의 정부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국제화, 민영화 등등 그 정부의 노력이 지금 아직까지도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그 대신에 거꾸로 아까 봤듯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미영 시스템, 뉴욕과 런던의 움직임과 정책이 일본의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현실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